자, 소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2순환이 들어갑니다. 1순환은 잊어버리시고요. 혹시 제가 그 1순환 마지막 날 민법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하신 분, 그쵸? 이게 달성 난이도가 트리플 S, 5S급입니다. 혹시 중간중간 강사님이 민법 조금씩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하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이 우리 수험생들 거의 1차 합불 결정지을 거예요. 민법 때문에. 민법이 점수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한 80점까지 올려줄 건데 제 목표는 그거죠. 민법은 80점 이상 받아서 민법으로 합격을 합시다. 민법으로. 자, 그러려면 지금 이 순환이 엄청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설이 또 꼈죠. 설이. 숙제를 다 내드릴 테니까 자, 우리 강의계획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의계획서. 제가 목요일만 연강을 잡았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화요일 2번을 뺐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 연강 없는 날 연장을 조금씩 하면서 진도는 크게 문제없이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복습을 지금부터는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2달 반 만에 보는 거라 민법 지식이 많이 휘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리셋 버튼이 눌러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주교재는 지금 2025년 좋은 판례 민법인데 부교재를 일단 자료 2개거든요. 첫 번째 자료가 좋은 판례 민법 수정 자료입니다. 여기 수정 자료. 요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법인 부분에서 살짝 바뀌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2페이지에 넣어드렸고요. 단면으로 넣어드렸으니까 또 오려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이거 헌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헌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그 인지 관련돼서 인지받은 분이 상속분 가액 반환 청권 들어올 때 3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도요. 다 3년짜리만 나왔어요. 심판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제기하면 되는데 그거 3년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10년이 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인지받은 자한테 10년 적용하는 건 헌법 불합치. 판례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3년짜리는 그대로 유지. 3년짜리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512페이지가 아니라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이렇게 바꿔주시고 7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거 판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542페이지 좋은 판례 민법인데 4번을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4, 5가 삭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있는 건 그냥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판례를 넣어드렸어요. 확인 차원에서. 혹시 헌법에서 안 내고 우리 교수님께서 민법에도 한번 내보겠다 하는 부분을 혹시라도 우려해서 넣어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그 구하라법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부양 의무 관련돼서 그 2026년 시행입니다. 2026년 시행이어서 올해 2025년이니까 1차 때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럼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을 2차 때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1차 때 알려드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다? 2차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1차에서 만나면 부양의무 불이행 구하라법을 다시가 아니죠. 새롭게 공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차에서 해야지 부양료와 관련돼서는.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음 보충 자료 보시면 민법 총칙 문제입니다. 민법 총칙 문제. 보니까 문항수가 다 정리를 해봤더니 49문항이 나왔거든요. 49문항. 자,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토요일도 강의가 다른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하루하루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자, 집에 가시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좋은 판례집. 자, 진도별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오늘 하루 분량으로 치면 30에서 35페이지 정도가 나갑니다. 분량면으로 치면 많진 않아요. 상법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판례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적어도 양 자체가 많습니다. 양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판례집 진도별 복습을 다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본서 있죠. 핵심 정리.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자, 이거 그대로 진도별 복습입니다. 진도별 복습을 하시고, 근데 저의 마지막 날 얘기를 듣고, 아, 조금씩 민법을 나는 했다.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십니다. 조금씩 보셨다. 또는이에요. 진도 무관. 복습이에요. 오늘 법인 중간까지 나가는데, 법인 중간 끝났어요, 이건 끝났는데, 이거 가봤더니, 법인하고도 시간이 조금 더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가시는 거예요. 객체 가고, 의사표시 가고, 쭉쭉 더 가시라는 거지.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남죠, 이제 3번. 예습이에요. 좋은 판례집 예습입니다. 다음 진도분이죠. 이렇게 저랑 2월 7일까지 한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꽉 찬 일독이 되고 장담하는데 80점 넘어갑니다. 민법으로 80점이 넘어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예요. 80점이 안 넘어가면 제가 90% 잘못한 거고 우리 수험생분들 1% 잘못한 거예요. 9%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만 분명 누구 하나는 잘못해서 내 교재가 잘못한 걸로 합시다. 내 교재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한 사이클 돌아가셔야 돼요. 30초 정도 바라보시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어려워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걸 해내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셨는데 90점이 안 넘어가면 그게 진짜 더 이상해요. 훨씬 더 이상합니다. 다음 진도분. 다음. 그래서 제가 진도표를 그래서 나눠드린 거죠. 그래서 좋은 판례집 예습 다음 진도분입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은 영강이 있으니까 두 타임이 들어가잖아요. 분명 이쪽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인데 영강 있는 날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저녁 타임이 금방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못 하실 수 있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금 나눠드렸잖아요. 문제를. 여기에 제가 문제 안 넣었죠? 문제 안 넣었어요. 문제는 언제 와서 푸시느냐.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7시 반, 항상 7시 반쯤에 오거든요. 7시 반쯤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또 추운 날씨에 먼 길도 오시는데 일찍 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아침 이쯤 오셔서 지금 이 상태에서 푸셔야 돼요. 멍할 때. 이럴 때 푸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공부를 다 이렇게 했어요. 아, 이제 문제 풀어봐야지 하고 나서 이것까지 예습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 틀리면 어떡할 거야?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기분이 조금 그래요. 아, 이렇게까지 지금 중현이 말대로 복습 예습을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안 풀리죠.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없는 판례들도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푸시는 거예요. 9시까지. 진도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힘들겠죠. 힘들겠어요. 근데 이러려고 우리가 일순한테 엄청 힘들게 돌았어요. 힘들게. 그러면 진도분이 예를 들면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문제. 오늘 법인까지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몇 문항 안 됩니다. 쭉쭉 넘겨보시면 몇 문제 됩니다. 그죠? 29, 31, 33, 35 법이 많죠. 요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풀어보시는데 반 정도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분. 그러니까 20분만 푸는 거예요. 20분. 많이도 아니에요. 20분만 딱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확인학습 몇 가지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랑 원사이클 지금 요 이순환에서 최소 250에서 300문항 정도를 풀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순환 들어가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3순환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민법으로 진짜 압도적인 점수를 내게 해서 여기서 모든 내용을 끝낼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2순환까지는 내가 볼 내용들이 다 이제 정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3순환은 3월달, 4월달입니다. 딱 넉 달 남겨두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2월달 2차 발표가 나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월달 2차 발표가 나고 딱 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신 분이 다시 쭉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경쟁자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여기서 이것만 하십니다. 작년 1차 합격하신 분, 제 2차 3순환 마지막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1차 보러 가신 거예요. 이거 보고 90점 나오신 거죠. 이거 보고 이것만 푸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분량이 되게 많았는데 그 2월달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딱 이것만 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뭘 봐야 합격하는지, 1차를 합격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과목들도 요약집들이 다 있겠죠. 그게 이순환엔 세팅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리시면 안 돼요. 늘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서도 이순환 넘어가면 분명히 열심히 봤는데 상법기본서 두껍죠? 안 보게 될 거예요. 헌법기본서 두껍죠? 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좋은 판례집은 우리는 1순환부터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익숙해요. 다만 덜 익숙해. 제가 분명 마지막 날 1시간씩 저는 이걸 추천드린다 했는데 이렇게 1시간 잡아볼까요? 그러면 10월 달에 저랑 강의가 끝났고 1월 중순입니다. 그럼 석 달이에요. 석 달이니까 한 90일 잡아보자. 90시간이면 이거 1동 나왔다 지금. 1동 나왔습니다. 이거 1동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안 됐죠.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민법 끝나고요. 부등 들어갈 때 민법하고 1시간씩 그리고 민집 들어가셨죠? 민집 들어갈 때 부등 1시간씩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갔나요? 공탁 헌법 들어가셨나요? 이거 할 때 민집 1시간씩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코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합격의 지름길을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막히면 저를 찾아오세요 이런데 안 찾아오시죠? 저는 그 이유를 다 압니다. 왜 못 찾아오는지. 진도 따라가느라 바빠요. 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중간중간 누구 한 분이 지금 민법 조금씩 해두셔야 될 건데요.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 장담컨대. 법무사분들은 대부분, 법무사 강사님들은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험자니까. 지금 2달 반 만에 민법 보는데 리셋 버튼이 눌러졌어요. 그쵸?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저랑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말고 다시 강의 기세어를 보시면요.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자, 양갈로 4번입니다. 양갈로 4번. 타과목과의 강의 밸런스 조절, 수험생분들의 공부 시간 확보. 지금부터는 다시 민법을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연강을 목요일로 한정하여 일정 조율했고 연강 없는 날에 조금씩 강의 시간을 추가하여 보강 없이 진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순환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 믿으셔도 돼요. 책을 믿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길 나를 믿지 말고 우리 책을 믿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진도표도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강 있는 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습량 조절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내가 저녁 몇 시까지 공부할 건지는 꼭 해주시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잠은 충분히 6시간 정도는 확보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8시 40분까지는 제가 이건 추천이에요.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힘드니까 그냥 딱 8시 50분, 9시에 맞춰서 올게. 상관없어요.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되니까. 근데 40분에 오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딱 확보하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12시에는 그냥 주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12시에는. 12시에 잘 준비가 아니에요.
12시에 누우셔야 됩니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잘 준비해야지. 아, 세수해야지. 이따 가야지. 잠옷으로 바꿔 입어야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1시간 이미 갔어. 아, 핸드폰 잠깐 문자. 아, 됐어. 그러면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와. 나오시면 안 돼요. 12시엔 눕는 거예요. 12시엔 그냥 눕는 겁니다. 그러면 11시 반쯤 끝나시는 게 맞겠죠? 여기는 잘 준비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우셔야 한 7시쯤 일어나서 여기 오지. 여기 오지. 그럼 7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6시쯤 일어나셔야 되겠죠? 요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3순환 들어가면 그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4, 5시간밖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땐 그냥 지금부터는 4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5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절대 공부량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꼬박꼬박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체크하셔야 되냐면 조문집 말고요. 제가 기본서 복습을 시켜놨죠. 기본서 복습. 이거 시간 체크하셔야 됩니다. 1시간에 몇 페이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몇 페이지. 회독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파트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트별로 끝내고 싶다. 그러고 싶지 나도. 위도 샀으면 바지도 사야지. 아이 중요하지 않아. 위도 사고 다음에 돈 벌어서 바지는 다음에 사면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트별 중요하지 않아요. 쟁점별 중요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 내가 몇 페이지 보는 걸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교재 700페이지짜리가 1시간에 얼마 나올지가 커버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서 1순환 끝났을 때 1시간 동안 좋은 판례집을 좀 봐두시라. 그러니까 다 의도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좋은 판례집 보면 내가 몇 페이지를 보는지가 나오거든. 그럼 이게 다음 순환 들어갈 땐 여기서 10페이지밖에 못 봤는데 이제 익숙하니까 여기서는 20페이지가 된단 말이죠. 20페이지가. 그리고 나서 30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500페이지 정도 안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일독이 될 수가 있지. 하루 만에 일독이. 그러면 회독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막판 회독수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은 있습니다. 설령 그 5지문 중에 2, 지문을 몰라도 나머지 2, 지문으로 정답을 맞춰버려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지를 확보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인 거예요. 얘.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공부량이 확보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제 오전 강의로 잡힐 거고 오후 저녁이 꽉 눌러 담아봐야 8시간이에요. 그러면 얼추 나오죠, 진짜. 내가 1시간 동안 몇 페이지를 보는데 8시간이 확보되면 240페이지네. 그러면 이틀 동안 이거 잡아야지, 3일 동안 이거 잡아야지, 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환은 제가 세팅을 다 해놨어요. 기본서랑 좋은 판례집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다른 과목은 아직 요약집이 세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쵸? 그거 이제 돌아가봐야, 이 순환까지 끝나가봐야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과목을 다른 과목에도 대입시키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에도. 이거 다음이 또 부등법이죠. 부등법은 요약집이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안 나온대요? 그러면 김미영쌤 책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든가 아니면 정보무사님한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왜냐하면 이 순환부터는 문제를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 안 돼요. 안 보시면 안 돼요. 3순환 때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으로 들어가요. 완전 벙치는 겁니다. 안 돼요. 늦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뿌려놓고 소위 말해서 3순환은 4월 달이에요. 3, 4월 달이고 8월 달입니다. 그러면 넉 달 남은 거거든요. 여기서 연습을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8과목을 돌린다? 안 돼요. 각 과목당 그 성향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강사가 강의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정리를 끝내놓고 저는 이때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15회를 주면 곱하기 30문항, 450문항을 풀어본다 이거지. 근데도 이제 90점이 안 넘어갔다? 여기까지는 80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90점이 안 넘어갔다? 그럼 제가 뭐 죄송한 거죠. 뭐 내가 잘못한 거지. 적중률 80, 90%를 자랑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머지 최신 판례 강의 찍으면 95점까지가 나오는 게 작년을 합격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최신 판례까지가. 장학금을 한번 걸어 보려고요.
장학금은 중요한 칭찬입니다. 농담이고 그때 한번 이제 장학금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요. 아침에 일찍 와서 문제 풀 때도 그냥 진짜 편하게 푸세요. 안 맞추셔도 돼요. 안 맞추셔도 되고 저랑 다시 보면서 이거는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없는 즉 기본서 봐도 없다. 좋은 판례집 봐도 없는 판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오려서 다시 재정립을 하시던가 여기다 붙여버리세요. 붙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볼 거는 이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판례집이에요. 좋은 판례집. 근데 지금 기본 체계가 다시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회독수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바로 진도로 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가실게요. 2페이지. 자, 01번 민법의 법원입니다. 자, 민법 총칙 들어왔을 때 6문항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맞추셔야 됩니다. 다 맞추기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질문 첫 번째가 민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 민법의 근거가 되는 재판규범이 되는 법원은 무엇이냐. 출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권리 행사는 자유로운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신의치기.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권리를 보유하는 자, 주체. 두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오늘 교재 그리고 주체가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기출이 됐죠. 객체 전범위. 물권 영역 전범위. 전범위.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리 변동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권리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소멸되는가의 논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럼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는 이 친구, 민법 총칙에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죠. 그러니까 무조건인 거죠. 작년 기출된 것. 그럼 법률행위는 좀 쪼개셔야 됩니다. 딱 봤을 때 당사자는 쪽이 자연인 법인이 있으니까 압도적인 대리구나. 두 문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문제가. 그리고 목적 딱 두 글자를 봤을 때 어떤 게 생각나요? 목적이면? 그렇죠. 103조, 104조가 나와야 되죠. 반사회 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잡아드릴게요. 조금씩 잡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거 말씀드렸죠. 달성 난이도. 별표 5개입니다. 장소들 침대예요. 별이 5개. 지금 S가 5개입니다. 기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1시간씩 좋은 판례집 보자. 달성 난이도 3개. 3개. 근데 여기는 5개입니다. 5개. 달성 난이도가 5개인데요. 이게 필수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수험은.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직 안 나왔어. 충분 조건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필수 조건. 근데 책을 봤을 때 500페이지, 700페이지 합쳐서 1200페이지인데 중간 거 다 중복되는 거 다 제끼면 7, 800페이지 안짝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상법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서 그래 이거보단 그래도 책이 얇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표시는요. 통정, 사기, 착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무너지면 무효 취소가 숨어져 있는 거죠.
이거 무너지면 무효 취소, 무너지면 무효, 무너지면 무효 취소. 그리고 이런 효력에 뭐를 부과해? 조건 부과하면 되는 거죠. 조건을 부과하면. 그러면 얼추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도 올해는 최신 판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사주의자 판례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전범이니까 물건 영역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중요하고요. 중요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린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일단 6문제는 세팅이 됐죠. 이거는 반드시 다 맞추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조. 자, 지금부터 이제 조문도 잘 보셔야 돼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입니다. 법 빠지시면 안 되고요. 관습에 의하고 탈락. 자, 그러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01번입니다. 필요한 것 두 번째 줄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한다. 전체 법질서다. 이 키워드 찾으시고 뒤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 법질서, 정당성, 합리성 이거 하나라도 무너지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02번 종중은 우리 비법인 사단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03번은 딴 내용 말고요. 세 번째 줄 이것만 읽으세요. 왜냐면 이 판례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앞단락에 있는 그 판례는 이미 깨졌잖아요. 장자승계 원칙은 판례가 깨졌기 때문에 그건 읽지 마시고 이제는 여루적, 보충적 성격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와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있으니까 기본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주제자 확인. 자, 그리고 02번에 이제 신의 성실 원칙에 들어갑니다. 자, 작년 기출이 됐어요. 지금 구분 기출분포를 보면 2023년 판례 종합이고 작년에 신의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조 1항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 그랬을 경우 01번 압도적인 빈출을 자랑합니다. 첫 번째 줄 뒤에 있죠.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주장.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실 때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중심으로 무조건 회독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읽는 부분은 우리 수험생분들도 같이 무조건 다음에 복습하실 때 읽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를 뒤에 보세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주장. 저는 이거 형광펜을 빡 해왔어요. 형광펜을. 그러니까 형광펜을 하시든 색연필을 그으시든 그건 이제 각자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형광펜입니다. 다음에 이것만 볼 거거든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주장 형광펜 밑에 줄 보세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문장을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끊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출제자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어딜 바꿔내겠어요? 그 중간을 바꿔내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탈락.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요건 판례 지금 일률적으로 다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건 판례 일률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글자만 따드릴게요. 아직 안 나왔어요. 미성년자. 자연인 파트 가면 나오겠죠. 아직 안 나왔어요. 의사무능력자. 여기 가시면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취소주장,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주장, 그리고 2번. 아직 안 나왔어요. 토지, 거래, 허가. 아직 안 나왔어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립학교법. 아직 안 나왔어요. 법인 파트 가셔야 나와요. 법인 파트 가셔서 그 다음에 4번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건 강행법규 가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이 여기입니다.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 그리고 상법에서 그쵸, 아직 보험법 안 들어가셨죠.
보험법 들어가셨나요? 생명보험 계약.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미성년자, 의사 무능력자, 토지거래 허가, 사립학교법, 투자수익 보장약정,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압도적인 기출을 자랑하죠. 압도적인 기출을. 다시 한번 미성년자, 의사 무능력자, 토지거래 허가, 사립학교법, 투자수익 보장약정. 법으로 치면 증권거래법입니다. 증권거래법. 그리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요 정도 6개는 알아두시면 어딘가에 하나씩은 나와요. 어딘가에 하나씩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순환에서는 요런 걸 추가로 정리하시는 묶음이죠. 묶음. 묶음. 단위별 묶음. 자, 그래서 02번 보시면 이걸 묶어놓고 정리해서 시험장 들어가면 이제 바로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를 보세요. 생존시 형광펜 뒤에 상속을 포기 형광펜. 생존시를 상속 개시 전으로 바꿔 읽으시면 되잖아요. 생존시 형광펜 뒤에 상속 포기 약정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 절차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 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신식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상 나왔습니다. 상에 이제 동글뱅이를 딱 해주시면 돼요. 아, 상속 나오면 이거는 신식 위반이 아니구나. 자, 네, 03번 이게 작년에 기출이 한번 됐던 거죠. 법무사에서. 자, 요거는 직접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03번은. 자, 원칙 전부 예외 적당입니다. 키워드 거기에 잡으실까요? 원칙 전부 예외 적당.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러면 큰일 나요. 무효 아닙니다. 무효 아니고 적당. 적당. 그럼 이제 이거 볼 때 우리가 기본서를 항상 같이 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 밑에 CF 거시고 얘랑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셔서 법무사가 되는데 업무 처리가 너무 좋아. 성공보수로 더 드렸어. 양껏 받으시라고요. 양껏. 대신 신식에 반하지 않을 정도만. 않을 정도만. 네, 이분들은 변호사분들이겠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 무효에 보세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유무효의 논의가 여기고요. 여기는 유무효의 논의가 아니에요. 유효한데 범위의 논의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단계적으로 항상 접근하시는 거예요. 얘는 유무효의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빵원인 거죠. 빵원. 근데 얘는요. 유효한데 얼마만 줘. 유효인데 범위의 논의. 유효인데 범위의 논의. 그래서 03번은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고 계속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했을 때 03번. 원칙 전부 예외 적당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랑 구별하시고 자 04번은 실효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05번은 조금만 조심해서 읽을게요. 나왔을 때 불이 타. 문장 자체가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 재직 중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겠다. 이 경우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하나고 끊고 회사가 재직하게 된 관계로 보증할 당시 자,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 형광 펜입니다. 특정 확정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확정. 이건 X. 안 됩니다. 밑에.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원칙. 이게 원칙.
자, 요 판례랑 밑에 06번이랑 조심하셔야 되는 거. 지금 05번은 책임 제한의 논의였고요. 06번은 계약 자체 해지 논의입니다. 읽어볼게요. 회사 임원이나 직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회사로부터 퇴사입니다. 여기에 형광펜 키워드를 주시고요. 퇴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자 해지 형광펜이죠. 퇴사 해지. 퇴사 해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속적 거래잖아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특정 확정 채무를 해지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의 해지잖아요. 계속적 거래. 이미 특정됐다, 이미 확정됐다. 요거는 해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두시고 이런 문장들을 기본서 가셔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서. 왜냐면 시험장에선 얘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06번을 지금 읽은 네 번째 줄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정 확정이란 말이 보이는가? 네 번째 줄까지 안 보이죠? 특정 확정이란 말 안 보입니다. 계속적 거래니까 얘는 불확정 채무인 거예요. 그런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시험장 가서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구간이 여기 네 번째 줄. 자, 그리고 끊고 네 번째 줄이야.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해지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이제 후단 문장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보증기간을 정해 놨으니까 해지권 행사 못한다. 이러면 땡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행사, 즉 보증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사정 변경이 지금 사정이 변경됐다. 내가 퇴사하지 않았냐. 당연히 보증기간을 정하고 나서 여기 기간에도 계속적 거래가 갑니다. 5년 동안 보증기간 정해놓고 5년 동안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했다. 근데 내가 5년 안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지를 해야 되겠죠. 기간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번째 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이미 어색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아야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가차없이 X 걸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보아야 하나.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면 해지할 수 없다. 아, 문장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저는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틀리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07번에서는 이제 일반 이론이니까 간단하게 공식화 시켜볼게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식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죠. 기초 형광펜, 객관 형광펜, 요 두 글자씩 찾아주시고 뒤에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 X입니다. 주관 X, 개인 X. 그래서 밑에 또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죠. 요 문장 다시 한번 천천히.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끊고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여기에 형광펜을 빡 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읽으시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내일 시험장 들어가셨어요. 다음 중 실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1번 지문에 딱 요게 나와요. 그러면서 네 번째 줄. 것은 아니나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입게 되었다면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식에 반한다. 끊고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문장을.
좀 짓궂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문 하나하나씩 읽을 때는 어디를 꼬아내는지 포커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본질, 기초, 객관 딱 여기만 잡으시면 되죠. 요것만 안 흔들리면 안 되는,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안 들리면. 그러니까 기초, 객관이 흔들려야 됩니다. 기초, 객관이 흔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항상 제가 이거 얘기해드리잖아요. 밑에 빈 공간에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하죠. 시가 상승만으로는 안 돼요. 그쵸? 시가 상승 안 되고 건축 제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안 돼요. 거의 전 영역을 잡아먹는 두 가지죠. 시가 상승만으로는 해제 안 돼. 건축 제한만으로도 안 돼. 이 두 가지는 같이 항상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08번은 실효의 원칙입니다. 적용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되죠. 네 번째 줄에 항속권 형광펜 적용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이렇게 하나, 항속권에 로마자 1번 넣어주시고 빈 공간에 이렇게 해제권 넣어주시고, 해제권도 적용이 되죠. 해제권.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중간중간 과목 들어가면서 나는 그래도 민법 조금씩 봤다. 이거 몇 년, 몇 개월짜리 판례 사안이었어요? 136세대는 기억이 나시죠? 136세대. 그쵸, 맞아요. 그런 숫자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의미 없어요. 1년 4개월짜리였죠.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니까요.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근데 들었을 때 알잖아요. 된다, 그러면 돼요. 왜? 1차는 제시되니까. 1차는 제시가 될 거니까. 그리고 기본서 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기본서 가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09번. 당연히 공법관계, 권력관계에도 적용이 되죠. 행정법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법. 이런 관계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단 우리 밑에 CF 이제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이런 거 확인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당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쑥쑥 넘어갈 거예요. 제가 좋은 판례집을 먼저 보라고 한 이유. 이제 여우로 되는 거죠. 좋은 판례집이 주된 교재가 돼버리고 기본서가 부수 교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서가 정말 잘 읽힐 거예요. 쭉쭉 넘어갈 거예요. 키워드 빡빡 찍고 빠바박 넘어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자, 차임 부증액 특약입니다. 밑에 쓰실까? 얘는 유효. 얘는 유효. 코로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안 올리겠대요. 동결 3년간. 동결.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두 번째 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입니다. 차임 부증액 특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다시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위에 또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위에다 쓰시면 됩니다. 빈 공간. 차임을 절대 내리지 않겠답니다. 요거는 무효예요. 요거는 무효입니다. 차임을 다운시키지 않겠다. 요거는 무효. 근데 차임 부증액 특약은 유효입니다. 18회 이상 할 생각이 없어요. 유효입니다. 유효. 이제 18회 밑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11번은 그냥 지금 먼저 가볍게 읽어보세요. 우리 뒤에 해지해서 다시 합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형광펜이에요. 이 말이 보이면 그 어떤 것도 깎을 수 없다. 어떤 법리가 와도 못 깎습니다. 어떤 법리가 와도 못 깎아요. 밑에다가 이렇게 딱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반환이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준 거 다 내놔. 애초에 전부 반환 특칙이에요. 전부 반환 특칙.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이해도를 높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구성만 볼게요.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란 걸 공부를 하거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채무불이행이란 걸 우리가 2달 전에 정확하게 3달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반이니까. 그럼 채무불이행 효과가 2개 있어요. 2개. 그쵸? 오늘 또 민법 첫날이니까 2개 뭐 있어요? 2개?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해로 시작하는 거 한 놈. 뒤에 손으로 시작하는 거 2놈. 얘가 손해배상. 얘가 해제. 그럼 해제권을 눌렀어요. 요거 안 누르고 해제권을 누르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과세상계 책임 제한은 어디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죠. 손해배상의 논의죠. 원상회복의 논의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논의. 왜냐? 우리 민법은 이 2가지 권리는 각각 다른 권리고 다른 법리를 채택했어요. 다른 법리를.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달라요. 길이 두 길이 있으면 얘네들이 혼합돼서는 안 돼.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쭉 가야 돼요. 되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오후 강의는 2차 강의를 하는데 어제 봤던 답안지에 참 안타깝죠. 다 썼는데 한 페이지를 다 지웠어요. 길을 잘못 들어간 거지. 문서에 증거력을 써야 되는데 재판상 자백을 쓰거나 재판상 자백을 써야 되는데 문서 증거력을 쓴 거죠. 그럼 한두 문제가 시간 부족으로 탈락이 됩니다. 마찬가지야. X 동그라미. 그러면 어떤 걸 알면 되냐? 지금 딱 요 한마디만 알면 됐어요. 맞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중현이가 예전에 그랬다. 이왕 헤어지는 김에 다 내놔. 그쵸. 다 내놔. 내가 지금까지 준 거 다 내놔. 그게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에요. 자, 요건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해관계에 대한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 양도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신식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중 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12번 판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쟁점 2가지 읽겠습니다. 2번째 줄 알려줘야 할 신식상 의무 형광펜. 마지막 번째 줄 기망행위 형광펜입니다. 그러면 밑에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이걸 공부했죠. 그럼 뭔가 알려주지 않았네. 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판례 뭐 있었어요? 내 뒷동산에 뭐 있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은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는 거죠. 공동묘지 하나, 매립장 하나. 요거만 딱 써두세요. EX 2개. 요것도 당연히 신식상 고지의무가 있는 거지. 기망 파트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까지 딱 잠깐 쉬어봤을 때 어떻게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빨리 요약 정리를 다 끝내놓고 몰아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런 것만 봐서는 그냥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가셔서 확인을 꼭 하시라는 거지. 문장별로. 근데 결국 암기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시험장 가서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판례 보겠습니다. 13번. 자,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자, 형광펜 들어갑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않겠다. 나 안 먹어. 엄마 밥 안 먹을게. 그래서 어머님이 밥상을 다 치웠죠. 설거지까지 들어갔는데 네 번째 줄 뒤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 형광펜 득작 스매싱 들어가는 거죠. 엄마 나 갑자기 배고파졌어. 자, 뒤에 그럼 우리 어머니 금반원 신의식에 반해서 미안해. 밖에 나가서 사 먹어.
라고 해서 그날 하루 쫄쫄 굶었다. 라는 중현이의 슬픈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찾는 거예요. 모순이죠. 안 하겠다, 했다. 그러고 나서 자 14번 이제 보십니다. 14번.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원칙적인 모습. 이런 거 시험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형광펜. 알면서도.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알고 산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알고 사는 거야. 우리 수험생분들이 토지를 사실 건데 토지 관련돼서 주변 조사도 안 하고 사신다고요? 그럼 무조건 매수인이 잘못한 거지. 당연히 알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송전탑, 송전선이 있네? 왜 알면서도 샀다고요? 철거할 생각이라니까. 철거할 생각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지. 그래서 기본서 가시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또 나오죠. 136세대. 이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데 어떡할 거야. 136세대가 지금 이미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집합건물은 느낌이 달라요. 단순 건축물이랑 집합건물은 달라요. 136세대는 신식 위반이 나온 겁니다. 이분들 다 지금 나한게 생겼잖아요. 안 되지. 이 정도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모습. 원칙적인 모습. 알고 사는 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토지를 취득했다. 밑에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거할 생각으로 사신 거지 송전탑, 송전선을 용인하면서 토지를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저라도 안 삽니다. 자, 그럼 15번은 일반론이죠. 신이치 권남은 두 번째 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상계권 형광펜. 두 번째 줄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 주관적 요건 불요입니다. 그냥 행위, 객관적 행위 태양 그 자체가 너무 못돼서 안 된다. 그럼 16번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리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1번 상계권 나왔습니다. 상계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동의양. 그냥 이거 보이시면 아 남용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뒤에서 봅니다. 항변권 행사도 남용이 될 수 있지. 남용이 될 수 있지. 그럼 세 가지 상계권, 동의양, 소멸시효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기억해 두시면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얘가 걸릴 거예요. 얘가 걸릴 거예요.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항변권에도 적용됩니다. 항변권. 권리뿐만 아니라 권능에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신의칙이라는 게 상당히 넓죠. 권리뿐만 아니라 권능. 얘는 권능이거든요. 얘는 권능. 자, 그래서 16번에 상계권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위에 13번이랑 내용 유사한 거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8번. 빈출도가 조금 되죠. 요 문제 조심하시는 겁니다.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 형광펜입니다. 자, 이게 나왔다 그러면 뒤따르는 문장이 있거든요.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확정 판결이 눈에 보인다.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 형광펜 하더라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 형광펜입니다. 이제 집행 들어가야 되잖아요. 확정됐으니까 집행 들어가죠. 근데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자, 끊고. 그러면 허용되지 않을지언데 얘가 집행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뭘로 막아야 돼? 청구 이해소 형광펜이죠. 민지법 44조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민지법 44조 청구 이해소. 조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문은 중요하지 않고 청구 이해소가 뭔지만 중요한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 차이가 온 거죠. 보세요. 확정 판결, 집행 권한. 근데 현재 실체적 권리 상황, 권리 남용 다르죠. 불일치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 저지해야지. 누가? 채무자가 하는 게 청구 이해소입니다. 무청이야, 무청이. 소유자가 제기하는 게 제3자 이해소.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민지법 개념에서 청구예소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 맞아. 민법상 권리 상황과 확정 판결 상황이 달라. 이런 건 우리 민법에서는 당연히 용납 안 합니다. 부등법에서 이렇게 공부했고 민법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형식과 실질이 틀어졌어요. 맞죠? 안 돼. 일치시키는 법리가 등장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민법에서는 실체관계 부합이론, 부등법에서도 실체관계 부합이론, 근데 민지법에서는 청구 이해 소, 실체법 관련된 일치 법리입니다. 자, 대신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남용이 되려면 네 번째 줄에 정의의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문장을 시험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의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입니다. 명백용인이죠. 명백용인. 요 단어를 꼭 찾으셔야 되고요. 자,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 행사 끊고, 자, 이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요거로 해서 당연히 후속 권리 행사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집행 자체가 막히는데 이걸 가지고 후속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집행을 허락한 것과 허용한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그 권리남용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금 채권을 뒷문장 읽을 때요. 이제 앞에 이런 문장을 딱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판결금 채권, 이런 느낌. 청구 위에서로 집행배제되는 판결금 채권, 이렇게 같이 주어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9번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 형광펜 여기 나왔죠. 상계 나왔고요. 소멸시효 나왔습니다. 자, 얘는 쭉쭉 읽어볼게요.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상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끊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거나, 불가능, 곤란, 그래서 불의 동그라미, 곤의 동그라미 뒤에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의 장 동그라미, 그리고 또는 가장 익숙한 것,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의 원 동그라미입니다.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끊고,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등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문이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길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브리타로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불어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가도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죠. 국가재정법에서 시효 5년짜리 만들어 놨으니까 5년 도과했는 걸 헌법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그쵸?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들, 그거 적용하는 거 일부 위헌, 헌법 불합치 그런 거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멸시효는 국가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있는 국가께서 헌법 10조에 있잖아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니, 기본권 보호 의무. 근데 그런 분들께서 시식 관련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행을 하고 나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줄,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주도 시 신식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 주도한 자한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해야지. 자, 그리고 21번입니다. 21번. 이거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21번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병실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 환자에게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자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 환자 휴대폰 등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또 나왔죠. 신의 직상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어디요? 병원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병원 형광펜, 두 번째 줄 입원 환자 형광펜, 세 번째 줄 도난을 방지 형광펜 밑에 보호 의무 형광펜입니다. 얘는 임대차 쪽에 기본서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신의칙상 보호물을 뽑아냅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죠. 안전배려 의무. 익숙해. 자, 문제는 이제 승부수를 띄우셔야 돼요. 병원. 자, 병원의 도난 방지 의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판례가 여기서 나온 거죠. 통상임대차입니다. 통상임대차. 통상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보호 말하는 거예요. 통상임대차입니다. 임차인한테 넘겼잖아요, 목적물을. 그럼 지배 영역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임차인한테 넘어갔지.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없지. 근데 정기배선은 임대인이 당연히 해야지. 여기는 숙박업입니다. 상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상법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좀 좋네요. 헌법이랑 상법이랑 민지법이랑 부등법이랑 중현이가 다 건드려주니까 이런 거 좋다. 이제 좀 들리는데 뭔가? 이제 좀 들리는데. 얘는 이따죠. 왜요? 지배 영역이 여전히 숙박업자에게 있으니까. 맞죠? 숙박업자에게 있으니까. 지배 영역이. 지배 영역이 임차인에게 있고 지배 영역이 숙박업자인 임대인에게 있는 거죠. 얘가 최신 판례로 나왔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해서 지금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 판례 눈여겨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정리해드렸고요. 자, 네, 22번 미성년 나왔습니다. 미 동그라미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 미성년자, 의사 무능력자 이제 미 나왔습니다. 미 동그라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미성년자가 나왔다. 뒤에 신식이만 아니구나. 이건 뒤에 미성년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법무 20인데 또 브리타로 챙겨가시면 돼요.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자 알고 형광펜입니다. 여긴 알고 있잖아요. 유치권 신고 이미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길 곡괭이 들고 할아버님이 계시는 거야. 이거 지금 못 받는단 말이야.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 판결에 기한 점유 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 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걸 구한답니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관념 표현 또 나왔죠. 명백 밑에 용인될 수 없는 것 용인 나왔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적극적이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유치권을 배제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너 유치권 없잖니?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을 딱 끌어내서 제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네 자리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등짝 스매싱 들어가야지. 중인아 너 뭐 하는 거야? 그땐 뭐가 있다? 23번이 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은 두 번째 줄까지가 일반론입니다. 끊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까지만. 이 두 번째 줄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법이라는 게 워낙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좀 유동적이지 못하고 어떤 상황마다 대처를 못하니까 신식이라고 하는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 보겠다. 이건 어떻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계시면 되는 겁니다. 시의칙이라고 하는 구체적 타당성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거죠. 그게 아까 대표적인 사정 변경 예외인 거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쵸. 두 가지. 계약 준수. 원칙인 거죠. 지금 이게 사적 자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강행법규랑 신의칙이랑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강행법규가 이긴다고요. 그거 6가지 미, 의, 토, 투, 생, 상 이렇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천천히 복습하실 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23년도에 나왔는데 또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얘는 자 25번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자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 형광펜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아마 공부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기본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통행의 자유인 거죠. 통행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그 부지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 헌법 제23조. 소유권 제약 들어갔습니다. 재산권 제약 들어갔는데 뒤에 나왔다.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랍니다.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따라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 땅을 쓰고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은 변론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치우진 못해. 근데 보상은 변론인 거예요. 항상. 보상은 변론. 헌법 제23조에 있잖아요. 보상이 필요한 구속과 보상이 필요 없는 구속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은 변론인 겁니다. 그 다음 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8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